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원래 제가 월화수목 오후 2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어제는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이런저런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김남국 민주당 전 의원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김남국 전 의원과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때 불거진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 코인 의혹에 대해서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열심히 참 했었는데요. 김남국 전 의원이 저와 그 당시 코인 진상조사 단장이었던 김성원 의원을 고소고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모두 2번에 걸쳐서 무죄, 무혐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혐의가 없고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유독 이 민사 재판에서만 무려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김남국 전 의원에게 배상하라고 했지 뭡니까? 제가 아시아투데이의 이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인적인 억울함을 좀 호소하면서 근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모든 언론이, 우리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김남국의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했었고, 저는 그 언론의 주장을 받아서 최고위원으로서 열심히 야당과 민주당과 싸운 것밖에 없는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김남국이라는 이 코인으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한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어떤 달라진 결과가 있을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 외에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등에서 저에 대해 고발한 사건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제 부산에 일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어떤 일정이 있어도 우리 월화수목 정치펀치 시간대를 지키려고 하지만 간혹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막 제 사소한 근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는데, 제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을 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민주당과 맞서 싸우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일제 샴푸, 청담동 일제 샴푸나 샌드위치 세트 처음으로 공개한 사람이 저거든요. 우리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준 사람도 저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일 때는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막 진행이 잘 안 되다가요, 제가 그 총선에서 떨어지고 지금 우리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급격히 막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받을 일도 많아지고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재판이나 송사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가끔씩 제가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식구인 시청자분들께는 솔직하게 터놓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화수목 변함없이 오후 2시에 정치펀치 시간을 지킬 테니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많은 좋아요와 구독, 공유해 주시고요. 일단 긴급 속보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일찍 공수처와 국수본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체포영장 강제 집행 2차 시도에 돌입할 것이라는 속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내일을 체포영장 집행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나 국수본이 내일 하지 않고 조금 머리를 써서 날짜를 한번 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오후 5시쯤부터 한남동 관저로 나갑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도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80여 명 정도가 늘 상주하면서 또 교대로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또 우리 성북의 당협위원장 이상규 위원장,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고 총선백서 특위위원이었고 그 누구보다 한동훈의 비정상적인
이 사당화에 맞서 싸웠던 분이 바로 성북의 이상규 위원장입니다. 그 이상규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후 5시 반경부터는 제가 한남동에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서 또 추운 날씨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 선배님들, 동료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어떤 상황이 실시간으로 펼쳐지는지 제가 여러 방송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도 필요하면 나가서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국민 여론이 이런 국면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수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죠. 아시아투데이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46%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0에서 6% 더 올라서 46이 되었고요. 특히 2030 세대 지지율도 각각 40%를 돌파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42, 민주당이 35가 나오면서 역전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여조는 너무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우리가 여론을 형성해야 되느냐?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6%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42%예요. 그러면 4%의 격차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얼마 전 비대위에서 이 발언을 했죠. 여기까지는 정답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왜 오르는 거냐? 단순히 이재명이 싫어서? 여러분, 단순히 이재명이 싫어서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진 않아야죠. 대통령 지지도나 탄핵 반대 여론은 그대로고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더 높이 올라야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6, 국민의힘 지지율이 42입니다. 이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라. 이렇게 부당한 졸속 탄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치인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문을 보면 외로운 성에 갇혀있는 저무는 해와 같은 처지다라는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지금 대통령 곁에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지키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집된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외면하고 버리게 될 거라는 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좀 말씀드려야겠어요. 민주당이요. 지금 우리 국민들 카톡도 검열하겠다. 여러분 개개인의 카톡도 신고해달라. 우린 다 고발한다. 심지어 내일은 일반인 260명을 가짜뉴스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도 고발하겠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도화선이 바로 우리 아시아투데이였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제가 방송을 진행한다는데 점점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시아투데이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가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앞자리수 4를 단 결과가 지난주 아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노발대발 길길이 날뛰면서 아시아투데이 언론사도 고발하고 이걸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도 고발하겠다.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이게 아시아투데이와 한국여론평판연구소만의 결과가 아니라 심지어 야당에서 많이 인용하는 갤럽 MBS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고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는 아예 탄핵 반대 지지율이 45%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길 리서치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44.6%가 나왔고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일제히 대통령 지지율이 40% 중후반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5대5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5대5예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절반이다, 50%다 라고 말하는 게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그 협박이 쏙 들어갔습니다. 할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건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그런 거다, 얼마 못 간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비겁하고 추잡스러운 변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탄핵 가결 이후에 펼쳐진 정치권의 여러 상황을 쭉 지켜보고 이재명과 민주당 도가 지나치구나, 도를 넘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방송으로, 유튜브로, 라디오로, 또 한남동 현장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한 결과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사기 탄핵이구나,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단 하에 국민의 절반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짜뉴스에 속은 무지몽매한 국민들 때문이다라고 국민 탓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죠. 회초리를 제대로 때려야 되겠죠. 그 방법은 당연히 한남동에도 많이 나가는 거고요. 우리 진실을 전하는 보수 우파 방송과 유튜브 많이 보고 공유해서 여론전에, 이 미디어전에서 민주당을, 좌파들을 압도하는 것, 그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보수 진영의 지지자분들이 민주당에게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요, 이 아시아투데이와 여론조사를 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여론조사 편파적이다라는 지적을 무마하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통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국민들에게 묻게 되는데, 이 질문이 편향적이다, 질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다라고 민주당이 지적을 하자, 그래? 좋아. 그러면 다른 질문은 다 뺄게. 딱 3가지만 물어볼게.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념 성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3가지만 그냥 딱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세요, 안 하세요?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여러분, 이념 성향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이 3개의 질문에 편파적이거나 뭔가 답변을 유도할 만한 건덕지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아무 건덕지가 없죠.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을 다 빼고 이 3가지 질문만 단순하게 이번에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6%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좌파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여론조사의 편향성이나 뭐 편파적인 부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괜히 멀쩡한 여론조사에 시비 걸었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하고 이제는 그 화살을 일반 국민들의 카톡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총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VIP님께서 댓글로 공산당이냐 자유민주주의냐 조사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여론조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산당,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이제 해야 돼요. 친미냐 친중이냐. 윤석열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미 성향이 강한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시킨 대통령입니다. 반면 대통령을 졸속으로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 끝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이재명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친중 성향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중국 가서요, 혼밥하면서 우리는 소국이다라고 했던 문재인도 일개 중국 대사 앞에서 쉐쉐하진 않았어요. 문재인이 중국의 시진핑이나 리커창 앞에서는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국장급 공무원이에요. 국장급 공무원. 여러분, 물론 정부의 국장이 높은 공무원이지만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고 1급도 있는데,
그보다 밑에 한 2급, 3급을 우리가 국장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2급 공무원은 국장이라고 하거든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위치가 여러분 막 차관급 이런 게 아니에요. 2급 국장급이에요. 근데 그 집을 찾아가서 싱하이밍이 생중계로 15분 동안 대한민국 정부 욕하게 해주고 그 뒤에서 쉐쉐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훨씬 더 중국의 굴욕적인 외교를 펼칠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드리고 싶은 제언이 있는데, 이제는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이건 이제 국내 정치의 프레임이고요. 1월 20일이 되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취임 전에도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공화당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방송인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만약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집행한다면 미국 정부가 경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심각한 수준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국내 정치,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싸우는 거, 그거 우리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그거야말로 내정 간섭이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하나, 반중. 전 세계 모든 정치인 중에 반중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대통령 중에 가장 강력한 친미 성향을 드러내고 가장 확실하게 중국에게 머리 조아리지 않고 반중 성향을 드러낸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 보는 거, 그거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거든요. 그거 잘라내겠다.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무 규제 적용 안 받고 부동산 마음대로 사는 거,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근절하겠다.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 중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우리는 미국과 확실하게 손잡고 간다. 중국한테 꿀지 않는다. 우리 당당하게 간다. 이렇게 말했던 친미 반중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리만 따지고 USA first, 아메리카 first,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확고한 친미 반중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내고 역대급 친중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월 20일 이후에는 훨씬 더 강경한 탄핵 반대 메시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40% 중후반대가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치솟게 되겠죠. 민주당이 많이 의존하는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0.8, 민주당의 지지율이 42.2%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6개월 만에 40%로 올라왔다는 건데요.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럼 리얼미터에서 만약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했다면 리얼미터에서조차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이상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당연하죠. 사실 저는 여기서 조중동 지적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아투데이에서 매일 방송을 해서가 아니라요. 아시아투데이라는 종합 일간지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를 매주 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40%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조중동이 어떤 기사를 썼느냐? 이거 진짜 여론 아니다. 이거는 강성 지지층이 과표집된 거다. 또 극우 어쩌고 하면서 ARS 여론조사의 문제점이다. 라고 막 지적하는 기사들을 썼어요. 근데 2주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오르고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갤럽이나 MBS에서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되자
이제사 뒤늦게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등 현상, 특히 2030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시아투데이가 없었다면 종합일간지이고 매일 종이신문을 발간하는 아시아투데이에서 2주 연속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 발표하지 않았다면 조중동과 TV조선 채널A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순순히 보도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번 기회에 보수 진영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아시아투데이 TV 또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어느덧 벌써 5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종이신문도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는 김에 매일 오후 2시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펀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지율 조사 하나만 더 보고요. 경호처의 배신자 색출, 오늘 일부의 메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까지도 물어봤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가 52.3%, 탄핵하면 안 된다 45.6%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때는 거의 8대2, 7대3이 나왔어요. 그러던 게 불과 2주, 3주 만에 탄핵 반대 여론이 45.6%로 나온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44.6%.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절반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서 20대는 46%가 탄핵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2030들의 탄핵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의견과 이의 신청은 다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말만 듣고 탄핵을 인용했을 때 국민의 한두 명이 아니라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는데 그들이 들고 일어서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헌법재판소는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기한 정계선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게 이유인데 이건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한 굉장히 정치 편향적인 헌법재판관인데요. 단순히 좌파 판사라는 이유만으로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닙니다. 정계선 판사의 남편이 일하는 곳에 이사장이요, 지금 국회 측의 탄핵 소추 법정 대리인입니다. 이게 뭐냐?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사실상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랑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해 충돌이잖아요. 남편의 직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일인데 이런 사람을 기피 신청을 안 받아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이렇게 가족들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판사가 먼저 우리 가족이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은 못 맞습니다. 판사가 먼저 손들고 기피 신청하는 게 양심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관의 남편과 관련된 사람이, 남편의 직장 상사가 탄핵 찬성 쪽에서 국회를 대리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걸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계선은 보나마나 탄핵에 대해서 찬성표 인용 판결을 내리겠죠. 하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우리 또 방송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요.
지지율이 사실상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 국면, 그리고 탄핵 반대 여론이 5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 국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바라본다고 말했다면 정말 이 국민들 절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조 마이콜님께서 중요한 댓글 달아주셨어요. 기피 신청 이전에 임명한 것이 더 비상식적이다. 네. 맞죠.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애초에 임명을 하지 않았다면, 정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피 신청을 하고 말 것도 없었죠. 한덕수 총리가 왜 어거지로 탄핵을 당했습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철학과 소신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는데, 그 한덕수 총리의 후임자인 최상목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거, 최상목 대행도 오늘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된 소동을 보며 마음 깊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찰과 군에 대해서 직권으로 인사권을 발휘해서라도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해라.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인 영장을 들고 공수처와 국수본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경현님 오늘도 우리 방송 관리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초준이님은 오늘 밤부터 아침까지 관저 앞 꼭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오후 방송, 저녁 방송을 마치고 한 5시 반, 6시 부근에 우리 이상규 위원장과 원외 위원장들 만나러 한남동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내일도 틈틈이 방송에서 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 일찍 KBS 라디오 토론부터 생방송이 있는데요. 그런 방송 일정들 끝나면 또 한남동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연단에 서지 않더라도 한남동에 참여하는 정치인들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유상범 의원과 김기현 전 대표가 어제 늦은 시각 한남동을 찾아서 국민들을 만나고 왔더라고요. 네, 그런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백님 부산에서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막무가내 판결, 그리고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강제 집행이 내일로 점쳐지는 가운데 경호처 내부의 배신자를 잡았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국수본이요, 경호처를 흔들려고 정말 심리전을 지독하게도 펼쳤죠. 그리고 그 결과 전 경호처장이 자진 사퇴했고 경호처 차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대통령 경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는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들을 김건희 라인이다 뭐다 언론을 통해서 스크래치를 내고 경찰에 나오라고 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지휘부 흔들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많은 언론에서 지금 경호처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다,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자고 하는 경호원들, 경호처 간부들이 있다, 이 내분을 자꾸 부추겨서 말하는 게 현장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기 전에 쓰는 심리전 전술입니다. 그러면서요, 뭐 경찰이 장갑차를 동원한다, 소방청에게 소방차를 빌린다, 1000명을 투입한다, 이것도 다 심리전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대규모 병력 운용과 물리적 충돌을 경찰 입장에서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뉴스를 언론에 내보여서 경호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우리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찰이 옛날부터 자주 쓰던 수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가짜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이 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이죠. 정말 당직한 인물입니다. 경호처 출신이고요. 김성훈 차장과 경호처의 간부 부장들이 회의를 하는데 어떤 부장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김성훈 차장 물러나라! 우리는 대통령 안 지키겠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게 막 언론에서 쏟아낸 가짜 뉴스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진실은 무엇이었느냐? 김성훈 차장에게 물러나라고 항명했던 그 사람, 경호 3부장입니다. 공식적인 직책까지 나왔습니다. 그 경호 3부장이 지금 대기 발령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다르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경찰과 내통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기밀을 누설한 겁니다. 경호 3부장이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수본 간부 2명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는지도 특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관계가 경호처 내부에서 다 나왔어요. 기밀을 누설한 배신자는 경호 3부장이고 경호 3부장이 만난 사람은 국수본에 경무관급 간부 1명, 총경급 간부 1명이라고 해요. 이 간부 2명을 만나서 대통령 관저의 경호시설 위치, 경호 준비 행태,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국가 안보 기밀을 다 술술술 누설한 거예요. 이건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고 국가 보안 시설을 지켜야 될 경호처의 간부가 경찰에게 지금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국가 보안 기밀을 술술술 몰래 유출하고 와가지고 경호처 회의할 때는 자기가 소심파인 척 영장 집행 막으면 안 된다. 경호처 차량 물러나라. 이렇게 큰 소리 떵떵 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경찰과 짜고, 저는 아마 민주당과도 짜고 쳤을 거라고 봅니다. 내부의 보안 정보를 다 유출시킨 범인이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천만다행스럽게도 경호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포착하고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걸 딱 깠습니다. 경호 3부장, 당신 지난 주말에 어디 갔어? 서울 시내 땡땡 호텔 갔지? 땡땡 호텔에서 누구 만났어요? 국수본에 경무관이랑 경찰 총경 2명 만났죠. 만나서 국가기밀 누설했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잖아요. 날짜가 특정됐고요. 장소가 특정됐고요. 만난 사람 2명이 다 특정됐어요. 이건 부인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경호 3부장이 현장에서 궁지에 몰려서 자신이 그 경찰 관계자 2명을 만났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이제 경호처의 간부들, 과장, 부장들이 있어요. 탄식이 흘러나왔대요. 하는 탄식이 경호처 간부 회의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경호처 내부에서도요, 소수기는 하지만 경찰이 들어오는데 이거 강경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던 일부 과장과 부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호 3부장이 그들 대신해서 총대 메고 막 항명하고 학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론에다 막 정보 준 거예요. 지금 경호처 분열하고 있다. 경호관들 의견이 다르다. 김성훈 차장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막 이 안팎에서 양동작전을 펼친 거예요. 경찰이랑 짜고 뒤로 내통하면서. 그런데 그 경찰은 민주당 이상식 민주당 의원과 막 내통하고 있었죠. 근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배신자라는 게 딱 걸린 거예요. 증거로, 빼박으로. 서울시내 호텔에서 2명 만났잖아. 그랬더니 이 경호 3부장을 따르던 다른 과장, 부장들도 다 탄식을 내뱉었답니다. 왜냐하면 경호관의 명예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원들 중에서 최고가 대통령 관저시키는 경호원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자기 아들, 손자한테 자랑하는 평생의 자랑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야, 아빠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대통령 경호원이었어.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의견이 다르고 경찰의 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대응하는 게 부담스럽다 해도 경호 3부장처럼 몰래 경찰 만나서 국가 보안 기밀을 유출한다? 내통한다? 이거는 상식적인 경호관들은, 경호처 간부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경호 3부장의 꼬임에 넘어갔던 일부 과장 부장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탄식을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경호 3부장의 배신 행위가 들통나는 바람에 경호처가 더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경호처가. 제가 파악한 사실입니다. 원래는 경호처를 흔드는 이 내부 분열 작전, 경호처 내분 작전이, 경찰의 심리전이 좀 통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겁을 줬잖아요. 경호관들 너네 이러다가 다 잡혀가고 연금도 못 받고 고발당한다. 그러면서 일선 경호원들에게는 막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제시했죠. 지휘부 책임이니까 너네가 지휘부 말 안 들어도 죄 안 묻는다.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심리전을 썼죠. 그리고 경호 3부장이 총대 메고 들고 일어나서 항명한 거예요. 마치 국민의힘의 누구처럼? 김상욱처럼. 그 역할을 하니까 약간의 동요가 있었대요. 간부들 사이에서도. 근데 경호 3부장의 이 스파이 행위, 배신자 행위가 명확하게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경호 3부장도 현장에서 자신이 경찰 2명을 만난 걸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게임 끝. 동요하던 경호처 조직이 경호 3부장의 배신 행위가 적발됨으로 인해서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과장이 국가 보안 주요 시설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위치, 시설 위치라던가 보안 상황이라던가 경호처 내부 기밀들을 다 퍼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경호처의 존재 가치 존립을 걸고 이 체포영장을 막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호처가 무기력하게 경찰과 공수처에게 뚫려버리잖아요. 눈 뜨고 대통령이 체포되는 걸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의 존재 의미가 없어집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대통령 경호에 목숨 걸라고 뽑아서 자존심 세워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조직인데 몰래 경찰 만나서 정보 빼돌리는 뒷거래를 하지 않나. 그러고도 눈앞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대통령이 경찰의 불법 영장 집행에 끌려가는 걸 지켜보질 않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경호처라는 조직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습니까? 야, 이 대한민국 세계 경제 순위 10위 대국이고 G7 넘어서 이제 G8 된다고 하는데 별거 없네. 자기 나라 대통령 하나 못 지키고 경찰이랑 내통하더니 경찰이 대통령 체포해서 끌고 나가는 거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네. 북한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네? 국가 안보와 국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호 3부장이라는 배신자가 경찰 간부와 내통한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똘똘 뭉치게 된 경호처가 목숨 걸고 경호처의 존재 가치를 걸고 이 경찰과 공수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라는 소식. 그리고 경호처를 흔들기 위해서 막 쏟아냈던 내분을 야기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이 경호 3부장을 내세운 무리한 시도였나, 가짜뉴스였나. 네. 그런 부분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민주당의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내통했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은 경찰과 국수본과 내통을 했어요. 그야말로 내통과 내통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지금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주도하는 불법적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정치적으로 대단히 편향되어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헌법재판소는요, 오늘 몇 시간 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와 같이 빠르게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루빨리 오늘 안에라도 서부지법에서 일방적으로
형사소송법 110조를 제외하라고 말한 체포영장이 헌법을 위반한다. 그 어떤 판사도 임의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제외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먼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외부의 언론 보도로도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경호처 간부회의의 분위기, 경호 3부장 배신자를 적발하면서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 중심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예외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붙인 이순영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은 경호처가 대통령은 경호하지만 경호차장 경호하라는 법은 없다. 이 체포영장으로 김성훈 차장 먼저 체포되고 나면 경호처는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가 보안과 기밀 누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형사법 1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처 지금 차장, 김성훈 차장은 한남동 관저와 같은 국가보안구역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다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 체포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장, 경호처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이 서부지법의 불법 영장 역시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우선적으로 먼저 집행되는 것 역시나 기관장의 거부, 경호차장의 거부로 막아 세울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대통령 지지율과 경호처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아시죠? 이재명의 총애를 받는 수석 최고위원인데요. 김민석의 친형이 김민웅이라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목사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김민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끔찍한 망언, 극언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있어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라는 안건을 올렸지만 민노총과 민주당의 난입으로 국가인권위 안건 진행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행태, 이것이야말로 헌정마비 국헌문란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민주당의 민주파출소가 지금 화제죠. 우리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겠다고 나서는 민주파출소, 이 부분 이재명이 경찰 사칭으로 고소당했는데요. 2부에서 빠르게 짚어볼 텐데, 네, 김현숙님 저보고 너도 나가라 하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밤에 나가서 저희 청년들 후배들 커피 많이 사주고 왔고요. 오늘도 오후 5시 반쯤에 방송 일정 마치고 한남동 나가서 이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원외 당협위원장들 만나고 격려하고 올 예정입니다. 제가 방송 현장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투쟁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뭐 이렇게 크게 광고하고 알리지 않아도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장에 나가서 이상규 위원장과 원외 위원장들 만날 거니까요. 각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말씀 거듭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댓글 할 때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 방송할 때 뭐 이 설명만 한 3번, 4번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제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정치펀치 시청자분들이 저 대신 댓글에 답글을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먼저 짚어볼게요. 민주파출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파출소인데요. 이 민주파출소가 뭐하는 집단이냐? 바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5호 담당제를 민주당이 온라인에서 구현한 겁니다. 이 5호 담당관 제도가 뭐냐? 북한에서 5가구가 있잖아요. 철수집, 영희집, 뭐 민수집, 뭐 이렇게 해서
5가구가 있으면 그 5가구마다 공산당에서 한 명을 스파이로 심어 놓는 거예요. 한 명을 섭외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집에서 혹시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은 욕하는가 봐라. 공산당 욕하는가 봐라. 그거 신고해라. 신고하면 너한테 포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도 못 믿고 서로를 감시하는 지옥 같은 사회가 되겠죠. 그게 바로 북한이 주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5호 담당관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파출소라는 걸 만들어서 카톡을 검열하고 검열이 안 된다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카톡을 신고해달라. 지금 민주당이 하는 주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재명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것들 일반 국민이라도 상관없으니 이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달라는 게 민주당이 정식으로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민주파출소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민주당의 삽질로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지금 최고위원직 내려오고 선거에서 공천 취소 당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남국 의원과의 민사재판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검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인 모습을 저에게 보이고 있고 한데 만약에 민주당 세상이 오고 이재명 세상이 오면 제가 방송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을 알리는 내용 등이 전부 다 이 민주파출소에 고발이 되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보고 장해찬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해찬이 방송에서 저랬어요. 또 제가 단톡방에서 저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분들과의 단톡방에서 여러분 민주당 너무합니다라고 올리면 그 단톡방에 누가 스파이로 잠입해서 보고 있다가 카톡 캡처해서 민주당에게 올리고 그럼 민주당이 경찰에게 고발하고 경찰은 민주당 눈치 보면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국가수사본부가. 이게 범죄가 아니라도 경찰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엄청 피폐해지고 괴로워지거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런 끔찍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도 않았는데 북한의 5호 담당제 같은 민주파출소를 대놓고 운영하고 카톡 검열로 그렇게 욕을 먹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음주운전 단속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망언을 내뱉고 있고. 이거 그냥 민주당이 똥볼 찼다라고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진짜 소름 돋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우리가 주변에 많이 알려야 돼요. 진짜. 제 방송 클립이라도 따서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야 이제 카톡 잘못하면 민주당한테 다 고소당한대. 응? 이거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뻔뻔하게 음주운전 단속이랑 똑같다고 하면서 카톡 검열하겠대. 유튜버만 고발하는 게 아니야. 방송인 정치인만 고발하는 게 아니야. 일반 국민 네티즌도 다 고발한대. 무섭지 않아라고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민주당이 내란 선전제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 유튜버들 고발했죠.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인들, 언론인들 다 고발하고 이제는 일반 국민들, 네티즌들 다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네티즌도 고발했다고 하잖아요. 내일은 더 많이 고발한대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 이 민주파출소가 무섭습니다. 소름 끼칩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과 싸우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제가 김남국의 불법 코인 의혹과 싸우다가 무려 거금 3천만 원 배상하라는 이해 안 되는 1심 판결을 받았잖아요. 저한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또 고발당해서 법적으로 형사조치까지 하겠다라는 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유튜버들,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알아서 겁먹고 위축되게 돼요. 우리 국민들이 댓글로, 방송에서, 기사의 댓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민주당 욕, 이재명 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혹시 누가 캡처해서 민주파출소에 찌르는 거 아닐까? 친구들과 지인들과 모인 단톡방에서 야 민주당 너무한다 이건 좀 아니지 하려다가도 야 이거 누가 카톡 캡처해서 민주파출소에 올리는 거 아닐까? 위축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소름 돋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잘 캐치해서 나도 신고해라. 윤상현 의원이 자진 신고하고 나경원 의원, 강승기 의원이 카톡으로 탄핵 반대 올리면서 나도 신고해라라고 지금 맞서 싸우고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명운을 걸고 이 민주파출소 사이트 문 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광기, 좌파들의 광기는 어느 수준으로 번지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김민석, 이재명이 총애하는, 이재명이 직접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든 인물이죠. 그의 친형인 김민웅이 정권 초부터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해온 촛불 행동인가 뭔가 하는 곳의 대표였습니다. 김민웅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체포된 윤석열을 우리는 꼭 봐야 한다. 반드시 폭군의 목을 베어야 한다. 윤석열 질질 끌려 나와야 한다. 수갑에 채워주고 포승줄에 묶여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야 한다. 저들의 패배를 확정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목을 베라.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서 질질 끌고 나와라. 이런 말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의 친형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과 손잡고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겁니다.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희대의 배신자가 위선의 가발을 쓴 양심의 대번이가 손을 잡고 결탁해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지금도 그 한동훈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김상욱, 한지아, 정성국, 고동진, 조경태 등등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름 끼치죠. 대통령 목을 벤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들, 힘없는 시민들 민주당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민주파출소에 제가 겁난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어떠한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고 마녀 사냥당하는 식의 수사가 자행되면 안 된다는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의 공식적인 공고 사항이 되는 거죠. 왜 이재명한테는 지켜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지켜지지 않고 무슨 진짜 테러리스트 대하듯 1000명 넘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김민웅이 말한 것처럼 목을 자른다느니 질질 끌고 나온다느니 하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는가. 이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 절반을 위해서라도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라 라는 이야기를 국가인권위가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 복도를요 민노총이 점거해버렸어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저는 여기에 전장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인권위의 이 인권안과 전장현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장현 간부의 가족이 사사건건 반대표를 던지는 국민의힘의 김예지 의원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사실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제가 더 열이 받는데요. 아무튼 이 전장현이 민노총과 손잡고 국가인권위원회 복도와 사무실을 점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건 상정을 하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민주당도 쪼르르 달려나갔어요. 민주당 고민정과 박성준이 인권위로 달려나가서 인권위원들 사퇴하라고 시위하고 기자회견했어요.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요,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기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수사가 마녀사냥으로 자행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입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이런 것들도 인권이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방어권이 보장되어야만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든 국민들이 더 이상 갈라서서 싸우지 않고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마녀사냥식의 수사와 졸속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조배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국민 저항권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발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나서서 최소한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안건을 상정하려던 것인데 그 회의마저 민노총과 전장현과 민주당이 불법 점거로 막았습니다. 국가기관, 정부 기관의 정당한 회의 진행을 무력으로 막는 거, 이게 국헌을 문란케 하는 폭동 아닙니까? 이게 심해지면 내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란은 누가 야기하고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에서는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도 당연히 민노총과 전장현이 불법 점거를 시도하겠죠. 경찰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 잘 들어. 경찰은 대통령 잡겠다고 1000명 투입할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를 불법 점거하는 민노총 잡아가고 질서 유지하는데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부 기관이 불법으로 점령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이제 국가의 마비다. 사법과 행정의 마비다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유추되는 것 같습니다. 진저 마르자레님 슈퍼챗으로 인권위에 불특정 인권위 직원들과 전장현 등 시민단체에 대해 민원 처리했습니다. 많이 동참해주세요. 연쇄살인범들에게도 보장된 방어권이 대통령에게는 왜 보장되지 않나요? 라고 소중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민원이나 고발 조치도 인터넷에서 함께 해주시면 그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쉬지 않고 장례찬의 정치펀치 진행했고요. 저는 내일 긴박한 상황 지켜보면서 오후 2시에는 정치펀치에서 여러분께 여러 소식들 또 전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정치펀치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댓글과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혜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